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강승희 교수입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항공 역사 중 고정익기에 불에게 의해 비행하는 기구와 비행선까지 배워봤습니다. 2주차에는 항공 역사의 고정익기 나머지 부분과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기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익기는 항공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켈리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켈리경은 새가 날개짓 하는 것을 관찰하여 새가 비행하는 기본 원리를 양력, 추력, 제어, 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새의 날개가 휘어져 있다는 것을 관찰하여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날개를 곡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캠버 효과라고 부르며 현대 대부분 항공기가 이 원리를 적용한 캠버형 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버 효과가 어떠한 원리로 양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3주차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력은 항공기가 앞쪽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며 조지 켈리경은 추력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페달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쪽 날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좌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롤링과 날개 전후의 치우침인 피칭에 대한 조정을 십자형 꼬리 날개로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켈리경이 1804년도에 제시한 항공기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가 이 항공기 앞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의 우측이 항공기 앞부분입니다. 켈리경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에 양력을 얻기 위해 날개는 캠버, 즉 곡선으로 만들어진 날개를 제시하였고 항공기의 조정을 위해서 피칭과 롤링이 가능한 십자형 꼬리 날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켈리경은 항공기뿐 아니라 글라이드의 모델을 설계하고 날렸습니다. 이를 위해 회전저항바퀴라는 장치를 사용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전저항바퀴는 켈리경이 처음 만든 장치는 아니며 1742년도에 벤자민 로빈스라는 영국의 엔지니어에 의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그림은 1804년도에 켈리경이 만들어 실험하였던 회전저항바퀴입니다. 이 장치는 우측에 있는 이 도르래 밑에 추를 매달아서 추가 중력에 내려가면 중앙에 있는 막대의 줄이 연결되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중앙의 막대가 회전하게 되면 시험하고자 하는 우측에 달려있는 날개를 회전시켜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 의해 날개에 작용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회전 속도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메가가 일정하다면 날개 각 지점에서의 속도, 날개 각 지점의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날개 안쪽의 속도보다 바깥쪽의 속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의 속도가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회전 저항바퀴는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은 교란된 흐름이 날개에 작용하게 되어 실제 날개에 작용하는 균일한 흐름과는 달라지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대부분 풍동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1804년도에 고정익과 조정을 위한 수직 수평 꼬리 날개가 있는 글라이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우측 그림이 그가 제시한 글라이더 모델입니다. 이후 그는 많은 글라이더를 스케치하여 만들었고 글라이더 아래에 곤돌라를 매달아서 그의 마부를 태우는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헬리콥터 역사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790년 초에 헬리콥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켈리경이 1849년에 스케치한 소년 운송기라 불리는 삼역기입니다.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날개가 3개가 이렇게 겹쳐 있다고 하여 삼역기라고 부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런 다역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보트 모양의 기가 맨 아래에 있고 맨 위에 삼역기가 있으며 중앙에는 플래퍼가 있습니다. 이 플래퍼로 추력, 즉 추진력을 내도록 이렇게 구상하였습니다. 이 삼역기는 몇 번의 비행시험을 통해서 10살의 남자아이가 탑승하였고 언덕을 내려갈 때 몇 미터 이렇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켈리경이 하나의 날개로 만든 단역기를 제안하지 않고 이런 삼역기를 제안한 것은 이 하나의 날개로 만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얇은 캠버만 있는 날개가 약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고 조밀한 날개를 겹쳐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이런 아이디어는 20세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고정익기 형상이 삼역기나 날개가 2개인 복역기에서 벗어나 단역기가 지배적이게 된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 가능하였습니다.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조종되는 글라이더를 디자인하고 비행하였습니다. 그는 새들의 날개 구조를 연구했을 뿐 아니라 이를 비행기 디자인에 응용하였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의 독특한 점은 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드나무가지, 대나무, 광목 등으로 18개의 글라이더를 만들어 2000회 이상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1891년 독일의 베를린 교회에 인공 언덕을 만들어서 릴리엔탈이 최초로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라이더를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894년 그가 단역 행글라이더 탄 것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최초로 비행기를 탄 채로 찍힌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날개같이 휘어진 캠버 날개를 사용했고 글라이더의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 수평의 날개에 수직 날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글라이더의 조정은 사람의 무게 중심을 글라이더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릴리엔탈의 글라이더는 오늘날의 행글라이더와 같이 날개 아래 사람이 매달려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무게 중심의 상대적 위치를 변화시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정의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바람과 날개의 각도, 우리가 바등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클 때 조종이 곤란하여 실속의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1896년 그는 글라이더 시험 중 세찬 바람이 불어 땅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라이트 형제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무동력 비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동력 비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은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 소장이었던 사무엘 랭글리로 최초로 무인 동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1834년에 태어났으며 피츠버그 대학의 물리와 항공학 교수로 일했고 1887년 스미소니언 협회 소장이 되었습니다. 협회 소장이 되어 동력 비행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회전 저항바퀴를 사용해서 날개를 시험하였고 100개 가까운 고무줄 동력 비행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1896년에는 1마력의 증기 엔진으로 2개의 프로펠러를 가동시켜 동력 비행기 즉 무인 동력 항공기를 3,300피트 거의 약 900m 정도의 높이로 자유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 항공기를 에어로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01년에는 1.5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을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903년에 3.2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기를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발사대가 장착된 고정된 비행을 했으나 비행기가 배에 걸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이 랭글리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 동력 비행기이고 그는 조종사가 타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유인 항공기를 개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항공기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자료와 사무엘 랭글리의 공력 자료를 이용해서 글라이더를 설계 제작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키티호크 해변에서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였고 자신들의 소유인 자전거 상점에 풍동을 제작하여서 날개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자전거 밸런스인데요.
손잡이 앞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퀴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왼쪽에는 이미 내 힘을 알고 있는 평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날개를 장착하여서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달리면서 날개에 작용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날개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였습니다. 평판에 작용하는 힘과 상쇄되는 각도까지 이 수평바퀴가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각도를 측정을 해서 힘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그림은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풍동과 내부에 설치된 양력과 항력을 측정하는 밸런스, 그리고 시험 날개 모형들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독자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 상자를 재활용하여서 폭 16인치, 40cm 정도가 됩니다. 길이 6피트, 약 1.8m의 길인데요. 이런 풍동을 1901년 10월에 제작하였습니다. 풍동의 우측에 두 장의 프로펠러가, 그림 하단에 있는 풍동의 우측에 두 장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해서 바람을 만들고 그 안쪽에 난류 성분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풍동 내부에 하니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전거 밸런스와 같은 원리로 양력과 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밸런스를 설치해서 우측의 그림처럼 한 200여 개의 날개에 대해서 총 30시간의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최종 날개를 찾아내서 항공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노력과 뛰어난 엔지니어링으로 12마력 가솔 엔진이 장착된 라이트 플라이 1 항공기로 킬 데빌 언덕에서 세계 최초로 유인 동력 비행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첫 비행에는 시속 48km의 속도로 120피트, 약 36m 12초 동안 비행하였고, 이후 아침 동안 3번의 비행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비행은 852피트, 약 250m 날아갔고 59초 동안 상공에 머물렀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런 성공을 그의 부친에게 정보를 보냈고, 부친이 신문사에 알렸으나 신문사에서는 믿기 어렵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년 뒤에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러한 기념비적인 성공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먼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플라이 1도 영국 런던의 고고학박물관에 먼저 전시되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의 업적을 인정하였고, 그들의 비행기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요구하여 1948년도에 옮겨졌으며, 지금은 대단한 업적으로 인정받아서 스미소니언 박물관 중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동력 비행이 성공한 이후 많은 비행 시도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27년 5월에 린드버그가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는 항공기로 뉴욕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파리의 무착륙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이 장거리 비행에 성공하려면 항공기 무게를 최소화하고 연료를 최대한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조종사가 타거나 엔진이 추가로 달려서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더 커진다고 판단하여 그는 작은 항공기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린드버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육군이나 조명탄, 무전기, 전등, 낙하선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짐을 모두 버리고 지도조차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버릴 정도로 무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비행한 시간은 30시간 30분인데요. 그동안 혼자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무게를 줄이려고 음식물과 물도 최소로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과 갈증에도 시달려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그가 마침내 뉴욕에서 파리 무착륙 비행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항공기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의 점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입니다. 과거의 전투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넘었지만은 항공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혁신적인 전투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항공기의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모든 모멘텀을 항공기 개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개발된 항공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국가항공자문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카를 설립하고 랭글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형 풍동을 만들고 많은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노코크 구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모노코크 구조는 외판과 프레임으로 된 구조입니다. 이 모노라는 건 하나라는 의미고, 코크는 껍데기라는 의미로서 한 장으로 된 껍데기가 모든 힘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캔이나 달걀 껍질이 이런 모노코크 구조입니다. 참고로 현대 항공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외판과 프레임 위에 가로 지지대 또는 세로 지지대를 보강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이착륙거리를 짧게 하는 게 유리한데, 속도가 낮으면 양력도 작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력을 증가시키는 고양력 장치가 플랩입니다. 이 시기에 플랩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의 피치각을 변화시켜서 동일한 엔진에서도 출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 프로펠러가 이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항공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도를 높게 비행하게 되었는데, 고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감소되고, 밀도가 감소되면 결국 출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높은 고도에서도 출력의 감소 없이 비행하려면 공기를 압축을 해서 밀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를 과극기라고 합니다. 과극기가 이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고도를 높여 비행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공을 비행할 때 동태 속에 낮아진 온도와 압력이 외기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여압과 동시에 기온이나 습도를 조절해서 지상에서와 유사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여압장치입니다. 이 여압장치도 이 당시에 개발되었습니다. 낙하는 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5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몇 명의 위원이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22년도에 랭글리 연구소에서 가변 밀도 풍동, 저희가 VDT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항공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VDT 풍동의 길이는 10.5m이고 직경은 4.6m인 압축 탱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탱크의 두께가 54mm이라서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250마력의 모터로 시속 82km의 속도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있는 이 VDT 풍동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내부에 그 팬이 구동이 되면서 바람이 계속 순환하게 돼서 가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0mm 기압까지 가압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이 되면은 저희가 실물 항공기하고 유사한 저희가 레놀주스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에서 시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놀주스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에 비이고요. 풍동시험이 실제 항공기의 레놀주스 조건에서 시험이 된다는 것은 비행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풍동의 가압 기능이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측 그림이 풍동안의 시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국가 사적지로 결정되어서 버지니아에 있는 랭글리 연구소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이 풍동에서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이 풍동을 작동하는 오퍼레이터와 우측의 두 명은 시험 모양의 양력, 항력 같은 이런 공기력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화면의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 풍동 내부에 설치된 양력과 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밸런스라는 장치입니다. 이 밸런스에 시험하고자 하는 항공기 모형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런스라고 하면 저희가 저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저울을 사용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눈금이 돌아가는 이 저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밸런스가 그러한 그 저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장비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로드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떤 데는 다이너모멘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풍동에서는 이런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장치를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 VDT 풍동으로부터 이 밸런스라는 용어가 사용돼서 지금도 모든 풍동에서 밸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동이 운영되던 때가 1922년, 1923년 부근입니다.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 모형에 작용되는 양력, 광력 같은 공기력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정확했을까요? 학생들에게 이런 항공기의 공기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거나 또는 압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직접 익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오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 실험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기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 눈으로 읽은, 사람이 직접 눈금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풍동에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무의미한 결과가 많았을까요? 좌측 그림은 이 풍동을 이용해서 실험 개발된 나카 에어포일과 P-38과 DC-3 항공기입니다. 물론 두 항공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풍동을 사용해서 개발된 항공기들입니다. 좌측의 나카 에어포일은 항공역학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고, 두 항공기 역시 모두 기념비적인 항공기들입니다. 좌측의 나카 에어포일 시험 결과들은 현재에도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검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풍동 시험을 했을 때 기준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시험했던 결과가 차이가 나면은 프로그램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정확하게 실험이 성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람이 눈으로 직접 읽어서 실험한 결과로부터 개발되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공역학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읽은 것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읽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개발된 응력협비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코크 구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피가 하중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걀 껍질이나 캔 같은 것들이 이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표피가 하중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표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증가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가공이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이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피와 골조가 공동으로 하중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러한 구조는 내부 공간 활용성이 우수하고 무게에 비해 강성이 우수하여서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가 이러한 세미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항공기는 1935년에 첫 비행을 시작한 미국 더글라스의 DC-3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가 획기적인 항공기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항공기 표피가 하중을 담당하는 응력협비 구조에 단역기이고 프로펠러의 피치를 변화시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착륙장치를 접을 수 있도록 하여 순항 시에는 착륙장치를 접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항력을 많이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1936년 7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처음으로 비행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6년까지 전 세계 수송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금도 상업용으로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항공기를 음악의 모차르트, 미술의 반 고흐 정도로 획기적인 항공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차 세계대전에 개발된 항공 기술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제트 엔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위트는 1937년도에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였고 후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런 제트 엔진을 사용을 해서 항공기에 적용한 것은 1941년도입니다. 독일은 영국보다 2년 빠른 1939년 8월에 제트 엔진을 하인겔사의 H178 항공기에 장착해서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 비행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레이더가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는 영화를 보면은 미군이 일본의 공격을 공습 직전에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공격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의 개발로 이러한 공습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구름 위에서 높은 고도에서 폭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자레인지가 레이더로부터 개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0년대 항공과학자들의 최대 관심은 음속 돌파였습니다. 항공기가 음속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항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그다음에 많은 진동으로 인해서 항공기 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공학자들은 음속 돌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1947년도에 미 공군의 척예거대회가 벨사에서 개발한 영국의 X1을 타고 세계 최초로 음속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개발된 항공기 기술들은 전쟁 후에 수송기 및 여객기 제작 기술에 응용되었습니다. B-29 폭격기가 C-54 수송기로 개량되었고 더글라스의 많은 여객기로도 발전되었습니다. 이때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소요된 풍동시험 시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라이트 형제가 동력비행을 위해서 1903년도에 최초로 30시간의 풍동시험을 수행한 이후 2000년대까지의 항공기 개발에 소요되는 풍동시험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평축은 연도를 나타내었고 수직축은 풍동시험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면 수직축은 각 눈금이 로스케일로 되어 있는데요. 즉 10과 100, 100과 1000, 1000과 만, 만과 10만 사이가 동일한 눈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를 개발하는 시간이 약 2만에서 2만 5천 정도이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수행한 30시간의 풍동시험과 비교하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것입니다. 즉 작은 크기도 볼 수 있게끔 그리기 위해서 로그 스케일을 사용한 겁니다. 1940년과 1960년도에 이러한 풍동시험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가된 것은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됐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풍동시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24번의 F111의 경우는 최초의 가변익기 항공기입니다. 25번의 우주왕복선은 최초로 우주로 발사되고 임무를 마치고 나서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풍동시험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194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항공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40년대 항공공학자들의 최대 관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속 돌파였습니다. 나중에 고속 유동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항공기가 음속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충격 반응에 의해서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또한 흐름의 이런 방지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진동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음속 돌파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항공 엔지니어들이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결국 음속 돌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항공기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사람이 미국의 척예거대였고요. 그다음에 그가 탄 항공기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항공기가 미국 벨사의 X1입니다. X1은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B-29 폭격기에 장착되어서 모하비 사막에서 이륙해서 성층권까지 올라간 후에 투하되었고 로켓 엔진을 장착을 해서 가속시켜서 마하 1.0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대부분의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순항도 가능한 항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많은 승객들을 태워서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개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항공기가 미국 보잉사의 B707입니다. 1950년대에 보잉에서 개발한 중장거리용 항공기인 B707은 기체를 크게 해서 10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울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타 여객기를 압도하는 그런 수송력으로 음속의 약 0.72배 고속으로 5,683km 이런 장거리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대식 제트기의 시족격인 기체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보잉이 민항기 업체에 큰 손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957년에서 79년까지 총 1,01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잉에서 만드는 여객기가 앞과 뒤가 같은 7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잉의 영업부에서 앞에 7이니까 뒤도 7을 붙이자는 생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잉에서 만들어지는 여객기는 7과 앞과 7, 뒤가 7인 이런 이름을 짓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을 탑승시켜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콩코드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항공기는 1965년에 시제기가 제작되었고 1969년 3월 2일에 툴루즈에서 초도 비행을 하였습니다. 이 항공기가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착륙 시에 동체 기수가 아래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착륙 시에 조종사가 지면을 볼 수 있도록 기수가 꺾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착륙 단계를 벗어나면 기수는 다시 원상태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순항 속도가 마수 2.0이지만 순항 거리가 약 7,200km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인천과 LA가 약 9,600km 정도이므로 이 항공기로 태평양을 갖다 횡단하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여 대가 생산되었고 비싼 운영비와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2003년도에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정인 무인 항공기 개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랭글리가 무인 동력 비행을 성공한 이후에 1930년대에 무선 전파를 사용해서 원격 조정하는 현대식 개념의 무인 항공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935년대 영국에서는 훈련용 보격기인 타이거 모스를 원격 조정 무인 비행기로 개조하면서 여왕벌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초기 군사용 무인기는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의 사격 연습에 쓰이는 항공사격 표적이나 무인 표적기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1936년도에 미국의 레지날드 데니 무선 조정 비행기 회사에서 만든 이런 대공화기 표적기체는 15,000대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는 폭격기하고 전투기를 무인기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핵폭발 반응하고 방사능 영향조사 일을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 5월에 미소 냉전 기간 중에 미국의 유도 정찰기가 소련에 격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 중에 전투기가 적재해서 이렇게 격추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조종사가 이제 적재에서 격추되면은 적군에 생포되거나 또는 선전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종사가 적재에 추락하거나 생포되면은 이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전투기 인적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투기도 무인 전투기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공격형 침투형 드론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휴대용 소형 무인기인 RQ-11입니다. 미국의 에어로바이론 원크사에서 개발한 소형 경량 무인기입니다. 현재 육군과 특수부대원들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길이가 109cm, 그다음 무게가 1.9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손으로 던져서 이루고 시키고 지능정보 수집, 정찰 및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입니다. 주로 군사 분야에서 사용 중이고 채공 시간과 유상 하중이 향상돼서 유인기 대비 경제성이 높고 운용 비행도 감소되고 연속 정찰 시간이 증가되어서 유인 정찰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그림이 노스로 그림만의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여기서 R이라는 의미는 정찰을 의미하고요. Q는 무인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고고도 장기 채공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투기 중에 이제 기동성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항공기가 F-16입니다. 최대 구지, 즉 자기 몸무게 9배까지 하중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2주 부근 정도이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들도 6주 정도면은 신체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뇌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실신하는 블랙아웃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9주 정도면은 훈련받은 조종사도 쉽지 않은 그런 하중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중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높은 고기동성의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해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고기동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가 적지에서 피격이 되면은 조종사가 생포될 수도 있고 이 조종사를 구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조종사하고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항공기 개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 무인 전투기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이제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가 그림의 X-45입니다. 이 항공기는 보잉에서 개발하였고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즉 RCS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전이 날카롭고 날개 뒤쪽 층각도 45도 부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항공기는 X-45는 전투기라기보다는 폭격기에 좀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처럼 비행을 원했던 인류는 많은 항공공학자들의 노력으로 새는 할 수 없는 초음속 비행도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장거리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인류는 새처럼 스스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 다음은 사람의 힘만으로 날려는 노력과 새처럼 날거나 새와 같은 항공기를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고서머 알바트로스 항공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인력 항공기입니다. 1979년 6월 12일에 2시간 49분에 걸쳐서 영국 해협을 횡단하게 됩니다. 날개 앞쪽에 균열개가 있고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두 개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기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소재를 사용하고 무게가 34kg이고 날개 스팬 즉 날개 끝과 끝의 길이가 29m입니다. 이 항공기는 지상에서 가까운 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긴 날개를 사용해서 롤 조정을 하게 되면 날개가 땅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개 앞부분에 균열개를 만들고 이 균열개를 조정을 해서 방향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알바트로스와 같은 인력 항공기는 국내 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학생들도 만들어 비행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1984년도에 LA 올림픽에서도 시범을 보였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도 공연 중에 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스위스 출신 전직 파일럿인 이브로 씨가 2018년도에 제트팩이라는 제트 추진 날개를 장착해서 만든 1인용 비행차입니다. 2018년도에 노르웨이 한 계곡에서 비행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날개 길이가 2m이고 중량이 총 55kg, 최대 속도는 300km/h로 비행을 하였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새나 곤충의 형태로 만든 소형 무인 비행체를 MAV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우드 박사팀이 2013년에 개발한 로보비라는 파리 모양의 로봇입니다.
몸체를 탄소 섬유로 만들어 가볍게 했고 공기 흐름이 바뀌어도 날개를 제어하는 시스템 덕에 공중제비나 공중정지 같은 비행무기도 선보이고 안정되게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보비 몸통에는 날개 2개와 발 3개가 달려있고 무게는 80mg,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양쪽 날개를 펴도 30 정도로 매우 작은 그런 비행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벌새 날개짓으로 정지 비행 상태를 전산유체 역학 기법을 사용해서 재현한 것입니다. 사에서 개발한 스마트버드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의 송골매와 참매의 비행 동영상입니다. 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유선형의 날개를 공기 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비행체. 중요한 것이 다음은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항공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오토자이로 역사와 수직 이착륙기인 브이스톨, 그리고 멀티콥터 드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는 양력의 대부분을 회전하는 로타였습니다. 그림에서 헬리콥터 윗부분이 로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의 회전에 의해서 양력을 얻게 됩니다. 이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과 앞뒤 좌우로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타가 회전함으로써 발생되는 반토크, 즉 동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전진 비행 시에는 양력이 비대칭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헬리콥터와 같은 개념은 기원전 400년경 중국 아이들의 장난감인 죽전정이라는 놀이기구가 수직비행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죽전정은 유럽 등지에 전파되었고 서기 1463년에 유럽의 한화거에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초기의 버전은 막대기 끝에 있는 깃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깃털을 양손 사이에 빠르게 회전시켜 양력을 발생시킨 다음 자유롭게 비행하는 장난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플라티너스 씨앗과 같은 나무의 씨앗이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주짜리 배우 운이 썼다뿐 아니라 1483년도에 공중나사라는 비행체에 대한 스케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제안한 공중나사는 회전체 전체가 회전하는 구조로서 회전체의 이런 회전에 관한 토크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익기 역사에 등장했던 조지 켈리 경이 만든 초기 헬리콥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1790년에 공중마차라고 불렸던 비교적 큰 수직 비행 항공기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계의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두 쌍의 측면 로타와 추력을 얻기 위한 프로펠러, 그리고 조종을 위한 십자형 날개를 후미에 단 장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켈리경이 살던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 장치가 증기기관이었는데요. 이를 사용해 동력 비행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공중마차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수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의 추력계 중량비가 0.06, 즉 엔진 무게 대비 0.06만 추력이 발생되어 이를 비행장치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전투기인 F-15, F-16에 사용되는 G24의 F-110 엔진과 F-22와 F-35 등에 사용되는 플랫 휘트니사의 F-100PW229는 엔진 무게의 1.52배가 추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863년도에 프랑스의 드메크루는 다수의 전기 추진 헬리콥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장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헬리콥터라고 불렀습니다. 소설가 줄 베르는 드메크루 시대의 깊은 인상을 받고 소설의 주인공이 37개의 작은 동축 로타로 들어올리고 2개의 프로펠러로 공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헬리콥터 같은 기계를 타고 하늘을 순항하는 구름의 클리퍼라는 소설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자크스와 루이스 브레게는 1907년에 자이로플레인으로 조종사를 태운 상태로 약 2피트, 60cm 정도입니다. 1분가량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했던 자이로플레인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서 사람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의 각 부분을 잡아 기체에 올라간 상태로 비행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자유비행이 아닌 제한된 비행에서 최초의 헬리콥터에 의한 제한적 유인비행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같은 해 프랑스의 폴 코르니는 24마력의 엔진이 장착된 약 6m 크기의 비동적 반전형 헬리콥터를 제작하여 1907년 12월 13일에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약 30cm를 상승하였고 20초간 비행이 이루어져 최초의 유인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헬리콥터는 가로세로비가 낮은, 즉 폭이 넓은 블레이드 2개를 스포크 휠에 장착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토크가 상쇄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m까지 상승해 6.5m, 즉 2m까지 상승에 성공하지만 기체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몇 번의 비행 이후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유인 헬리콥터는 영광을 뒤로하고 그 헬리콥터는 창고 속에 처박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페인 엔지니어인 후엔데라 시에르바가 만든 오토자이로입니다. 이 오토자이로는 고정식 비행기의 동체 위에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로타를 설치하여 비행기가 전진하면서 로터면이 회전하여 양력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비행기입니다. 헬리콥터와 다르게 자동 회전하는 로타로 오토자이로 또는 자이로플레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헬리콥터 로타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반토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와 그 방법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태생의 엔지니어인 니콜라스 프로리는 1929년에서 30년도에 벨기에에서 앞뒤에 로타가 있는 텐덤 로타 헬리콥터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앞과 뒤에 있는 로타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토크의 반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게 하였으며 첫 번째 비행기는 1930년도에 파괴되었지만 1933년에 두 번째 헬리콥터가 15피트 약 4.5m에서 9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축 로타는 동일한 회전축에 두 개의 로타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서 반토크 문제를 해결하는 헬리콥터입니다. 이러한 동축 로타는
1930년에 이탈리아의 코라디노 다스카니오에 의해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상하 좌우의 비행은 블레이드에 장착된 서버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록 이 헬리콥터는 상용화에 성공 못했지만 뒤에 설명할 교차 회전 로타를 개발한 카만 헬리콥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테일 로타 방식입니다. 러시아의 이고 시코스키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로타 회전에 따른 반토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일 로타 형상을 설계하고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헬리콥터인 VS-300은 1940년 5월에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블레이드 깃이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플래핑이라고 하는데 그는 오늘날의 헬리콥터에 사용되는 플래핑 힌지, 즉 플래핑 힌지와 주기식 피치 제어의 블레이드 피치 조정 계통을 최초로 실현하였습니다. VS-300을 기초로 시코스키는 1941년도에 알파 헬리콥터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도에 알파5를 개발하게 됩니다. 사진은 알파 헬리콥터이고 오른쪽에 발을 내밀고 탑승한 이가 바로 개발자인 이고르 시코르스키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1944년까지 약 130여 대가 생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색과 구조용으로 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벨은 아서형을 1941년도에 영입해서 첫 프로토타입인 벨 30을 만들었습니다. 세대만 제작된 이 헬리콥터는 스테빌라이저 발을 장착한 C소형 로타로 안정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헬리콥터 최초로 상업적으로 인증된 모델 47에 이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벨 47은 약 30년 동안 미국에서만 5,000대 이상 생산되었고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대 이상 라이센스 생산된 스테디셀러였으며 이 헬기의 군용 버전인 H-13은 한국 전쟁에서 많은 활약상을 펼쳐 보이게 됐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블레이드 길이 방향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패더링 힌지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하는 플래핑 힌지가 있는 것을 C소형 로타라고 합니다. 왕복 기간의 총 중량 대비 엔진 무게 비율은 12에서 23% 정도이고 가스터빈 엔진의 경우는 3에서 8%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할 경우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칼만은 1947년도에 교차회전 로타 방식을 K125A에 적용하였습니다. 교차회전 로타는 두 개의 로타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타를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이탈리아의 코라디노 다스카니오가 처음 개발한 동축 로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K125를 개량한 것이 K190과 그림에서 보는 K225입니다. K225는 1949년 7월에 초도 비행을 성공하게 되고 이후에 1951년도에 최초로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 모델이 최초로 가스터빈을 장착한 헬리콥터가 되겠습니다. 피아 세츠키사가 1956년 베트럴 컴퍼니가 되고 군용의 앞뒤형 로타, 즉 팬덤 로타 방식의 CH-47 치누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보잉 헬리콥터가 됩니다. 앞에 있는 로타를 각기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기체 회전 토크를 서로 상쇄시키고 로터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 로터 간의 높이 차이를 두었습니다. 앞과 뒤 로타의 거리로 인해 평행 유지가 쉬워서 큰 물건 운반에 쉽다는 장점이 있는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전진 비행 시에 앞 로타에서 발생되는 후류가 뒷 로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뒤쪽 로타의 위치를 앞 로타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여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 로타 헬리콥터의 경우는 메인 로타에 비해서 테일 로타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일 로타가 헬리콥터 동체 축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작은 테일 로타 힘만으로도 메인 로타에서 발생되는 반토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방에 있는 테일 로타는 조종사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아 테일 로타가 나무나 건물 등의 지상물체와 부딪혀 손상되면 추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테일 로타를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테일 로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노타 시스템은 테일 로타를 사용하지 않는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맥도날드 거라스 헬리콥터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헬기의 꼬리에 해당되는 테일분 내부에 팬을 설치해서 이 팬을 회전시켜서 공기를 두 개의 슬랫을 통해 빠져나오게 해서 역방향의 추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또한 메인 로타에서 후류가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인 후류가 테일붐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그림처럼 로타의 반대방향 힘을 만들게 되어 꼬리 날개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맥도날드 거라스사의 MD900 익스플로어 헬리콥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은 MD500 헬리콥터입니다. 기체 실내성이 높고 추락시에 생존성이 높으며 덩치가 작아서 수송기에 무난히 들어가고 착륙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30여 개국에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MD500 헬리콥터는 현대 헬리콥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메인 로타, 꼬리 로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헬리콥터가 수평 전진 비행 시 나타나는 힘은 고정익과 같이 정의됩니다. 즉 뜨는 힘은 양력, 그다음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게 또는 중량이 이렇게 작용이 되고요. 진행 방향의 힘인 추력 또는 추진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의 조정은 이러한 로타 블레이드의 회전면을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헬리콥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좌측 그림은 정지 비행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타의 회전으로 생기는 양력과 무게가 서로 같은 크기일 때 헬리콥터가 정지 비행이 되고요. 우측 그림처럼 로타 블레이드를 전방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면은 메인 로타에 의해서 양력인 리프트와 추력인 스러스트가 작용됩니다. 이 스러스트 성분에 의해서 헬리콥터가 전진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틸트시켜주면 헬리콥터가 우측으로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되고요. 상승 비행 시는 우측 그림처럼 추력을 무게보다 키우게끔 메인 로타가 회전하게 되면 상승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인 로타를 그림처럼 후방 방향으로 이렇게 틸트시켜주면 헬리콥터가 후방 방향으로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전후 좌우로 상승 하강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헬리콥터가 정지 비행 시에 블레이드 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헬리콥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로타가 회전하는 거가 되고요. 우측 방향을 우리가 전진부, 좌측 방향을 후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전진부와 후퇴부가 똑같은 속도 분포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 헬리콥터는 상승을 하든 상승이나 하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측 그림처럼 이 헬리콥터가 전진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림의 우측면 전진부에서는 들어오는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되고 그림의 좌측면, 우측 그림의 좌측면은 들어오는 속도가 반대로 작용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헬리콥터에 작용하는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우측 그림의 경우처럼 전진 비행을 하게 되면은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와 들어오는 바람이 더해져서 속도가 증가되고 좌측면은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의 차로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측면의 양력이 좌측면보다 크게 돼서 이 헬리콥터가 뒤에서 보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즉 양력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력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타 블레이드를 상하로 움직이는 플래핑 고동을 하면은 좌측 그림처럼 플래핑이 블레이드가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속도 증가로 양력이 증가됩니다. 그림의 우측처럼 블레이드를 갖다가 위로 플래핑을 하게 되면은 상대 속도가 이렇게 감소돼서 좌우의 양력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플래핑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페더링 운동이 되겠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이 축을 페더링 축을 중심으로 피치각을 주는 것을 페더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이 블레이드 각도를 피치각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페더링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드래그 운동입니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운동을 리드래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동, 플래핑과 피더링과 리드래그의 운동을 통해서 헬리콥터의 양력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헬리콥터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수직 이착륙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V/S톨은 버티컬로와 숏 테이크오프 앤 랜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좌측 그림은 나사의 존 캠벨이라는 분이 1964년에 수직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를 분류하였는데요. 이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1950년 이후에 총 45종의 개발이 시도되었지만은 양산에 성공한 브리스톨 항공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틸트로타 방식의 V-22와 맥도날드 더글라스, 현 보잉의 AV-8 해리어기, 러시아의 야코브 랩 설계국에서 만든 YAK-38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좌측 그림의 F-35가 X-35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톨 휠이 2018년도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 F-35가 X-35로 명기된 것이고요. 현재 F-35도 양산 중에 있습니다. 틸트로타 방식은 이착륙 시에 로타가 수직으로 향하도록 해서 양력을 얻고 순항 시에는 로타의 방향을 전진 방향으로 바꿔 프로펠러의 역할을 고정있게 프로펠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항공기가 보잉과 벨이 개발한 V-22 오스프레이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백달 추력 방식은 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로 제트의 추력 방향을 변화시켜 항공기 자세와 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항공기가 맥도날드 더글라스, 현재 보잉의 AV-8B 해리어기입니다. 러시아 야코브 랩 설계국에서 만든 YAK-38은 복합 엔진을 사용하는 복합 엔진 방식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수직 이착륙은 동체 앞에 설치된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 엔진들은 수평 비행 시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서 항공기 비행 성능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한 해리어기는 엔진 하나로 수직 이착륙 비행을 하고 F-35B의 경우도 리프트 엔진 대신에 주 엔진으로부터 공급되는 동력으로 리프트팬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틸트로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드로 움직입니다. 회전인 모드에서는 수직 이착륙, 제자리 비행이 가능을 하고요. 고정인 모드에서는 고속 비행, 장거리 차공 비행, 고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모드를 전환하는 천인 모드에서는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회전인 모드에서 고정인 모드로 변하는 천인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해리어기고요. 우측의 동영상은 F-35B가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차에 배웠던 국내 항공기 및 무인기 분류법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150km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무인 멀티콥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무인 멀티콥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는 이 회전축에 로타가 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멀티콥터는 좁은 공간의 비행이 가능하고 중저속으로 단거리 비행도 가능해서 물품 배달, 동영상 촬영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로타의 숫자에 따라서 3개인 경우는 트리콥터, 4개인 것은 쿼드콥터, 6개를 헥스콥터, 8개를 옥토콥터, 12개를 도데카콥터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영상 촬영에 사용되는 DJI사의 팬텀 드론을 나타냅니다. 본체에 4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그 모터 위에 로타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촬영용이기 때문에 하부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이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배터리와 그다음에 수신 장치들이 드론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드론은 방송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촬영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류 배송에 일부 활용이 되기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 구조용과 그런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농약을 뿌리는 이런 방역 방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군사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드론 축구를 비롯해서 드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드론을 활용한 분야는 드론이 처음 시작된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물류, 재난구조, 교통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의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져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